경제 상식을 무시한 소주성, 시장과 싸우는 주택정책,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인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 내표에 가까운 포퓰리즘 정책으로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승자를 위한 것이고 그 이외의 사람은 도외시하는 것이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승자 독식은 절대로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어떤 합당한 근거와 팩트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 정치 철학 면에서는 국민의힘과 제가 생각을 같이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국민이 기대하고 결국 국민이 판단하실 문제가 아닌가. 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냈던 윤석열 전 총장, 공직을 던진 지 석 달여 만에 이렇게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여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모레 대선 출사표를 던질 예정인데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현근택 변호사, 또 장혜찬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윤 전 총장 목소리를 좀 바로 듣고 다시 두 분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갈라 상식과 공정, 법치를 내팽개쳐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좌절과 분노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정권 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개혁과 파괴를 개혁이라 말하고 독재와 전제를 민주주의라 말하는 선동가들과 부패한 이권 카르텔이 지금보다 더욱 판치는 나라가 되어 그야말로 부패 완판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하여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합니다.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내려 합니다. 도저히 이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네,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다. 일단 국민이란 단어가 좀 많이 언급된 것 같고 또 정권 교체란 단어도 눈에 띄었습니다. 두 분은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떤 부분이 좀 눈에 띄셨어요? 일단 정권 교체를 본인의 의지로 내세웠다는 부분이 가장 눈에 띄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뒤에 얘기할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출마 선언이 좀 조잡하다. 왜 그러냐면 사실 기본적으로 미래의 비전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현 정부 비판하는 건 좋아요. 어쨌든 그걸 명분으로 삼고 있으니까. 근데 미래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과거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사실은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이 왜 내가 정치를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출마를 해야 되는지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사실은 속 시원하게 잘 못했어요. 약간 두리뭉실하게 넘어갔죠. 그리고 말들이 굉장히 과격하다. 제가 받는 느낌은 어떤 거였냐면 솔직히 이분이 이제 특정 신문을 본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신문에 쓰는 사설이라든지 오피니언, 의견. 저는 거의 그대로 베껴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평론가님은요? 저는 우선 윤석열 전 총장의 이런 연설문이나 메시지의 특징 중에 하나로 과거에 본인이 했던 발언들이 그냥 과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 메시지로 녹여서 연결되는 하나의 서사를 이루는 게 특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발언 중에서 본인은 인사권을 가진 권력자를 바라보고 공직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국민만 바라보고 2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했다. 결국 이 발언은 지금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있게 했던 2013년에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대통령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네. 국민과 대한민국 국가를 바라보고 공직생활을 했다. 그래서 검찰총장으로 비록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을 받아서 재직을 했지만 그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성을 바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적법한 수사들을 했다. 그 수사 안에는 전 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도 있는 것이고 조국 전 장관이나 현 정권에 대한 살아있는 수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아주 간단한 문장이지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본인의 어떤 아이덴티티, 정체성과 같은 문장과 연결고리를 만들면서 네. 동시에 검찰총장으로서 보수도 수사하고 진보도 수사했던 것에 대한 확실한 당위성, 명분을 설득하는 그런 문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하게 제가 본 부분은 정권 교체에 대한 의지인데요. 이 자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정치하겠습니다. 대선 관련해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라고 밝힌 자리입니다. 네. 대선 공약집이나 정책집 발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날 가장 중요한 건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선이라는 이 지난한 과정에서 중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각오나 의지가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아마 야당 지지자분이나 여당 지지자분들이 집중적으로 봤을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를 많은 사람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당도 높게 때렸죠. 보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이 센 표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현근택 네.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 말은 곧 과거에 어떻게 보면 중도에 반짝했다 포기했던 다른 여타의 제3 후보들과 달리 윤 전 총장은 확실하게 반문의 정체성을 가지고 끝까지 완주를 하겠다는 그런 권력 의지, 이 정권 교체의 의지를 보여줬다. 그 자체로 아마 많은 의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현 변호사님께서 비전이나 미래에 대한 구상이 없었는데 그건 차후 또 설명할 기회가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일단 문재인 이번 자리가 정부의 아니더라도. 실정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했기 때문에 네. 망가진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비전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보다 구체적인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것은 네. 정치 선언하는 날 전부 다 미주알 고주알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 부분들은 차차 정책팀과 함께 국민께 풀어낼 자리들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오늘 제일 궁금한 질문이 하나였어요. 뭐였냐면 왜 당신이 해야 되느냐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정부가 잘못하고 있어. 그럴 수 있죠. 비판할 수 있어요. 네. 비판은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내가 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 질문의 전제는 또 뭐냐면 검찰총장이 해도 되느냐. 그 질문이었거든요. 결국은 검찰총장이 바로 안 나가는 게 뭐 관행상 그동안 돼 왔다는데 그 부분도 약간 뭐 특별한 경우 다룰 수 있다. 그리고 사실은 출마 선언문에도 약간 두리뭉실했는데 기자들이 두세 번 물어봤어요. 왜 당신이 해야 되느냐? 왜 출마를 하느냐? 한마디 그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국민들의 여망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론조사 높으니까 나온다.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제가 보기에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론조사 떨어지면 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본인이 지금 뭐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의지는 당연히 말로는 할 수 있죠. 근데 네. 정치라는 거는 남을 비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의 명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뭐 전쟁을 할 때도 명분이 중요하고 하잖아요. 그럼 뭐가 명분이냐? 문재인 정부가 나를 탄압했기 때문에 명분이냐? 그거는 제가 보기에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들은 생각은 지지율이 높다. 내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나온다. 이렇게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아무리 들어도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검찰의 중립성 훼손 논란에 대한 윤 전 총장의 답변인 것 같은데 요게 녹취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고 또 평론가님 얘기 들어보죠. 그것이 절대적인 원칙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국민들의 어떤 그 법치와 상식을 되찾으라고 하는 그런 그 여망을 제가 외면할 수 없고 또 혼신을 다해서 제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이 왜 정치를 해야 되는지, 왜 자신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무너진 헌법과 법치를 회복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했는데 네. 지금 많은 영역, 윤 전 총장이 지적한 뭐 소득주도 성장, 뭐 자영업과 관련된 영역, 그리고 주택시장, 부동산 폭등과 관련된 영역, 무리한 탈원전과 관련된 영역,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정치권의 어떤 정치 논리 때문에 이 헌법 정신이나 법치주의의 원칙들이 훼손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과정을 직접 지켜보면서 수사했던 사람이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고 네. 그 과정에서 말이 아니라 윤 전 총장의 행동을 보고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진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경제와 부동산과 뭐 탈원전 같은 에너지 정책 모든 국가 분야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이다. 그 기본을 바로 세운다는 것이 그 적임자로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게 네. 저는 충분한 정치의 의미이자 명분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당을 지지하는 분들과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기본적인 인식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 지지하는 분들은 이 대한민국의 기본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금 야권을 지지하거나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지금 뭐 경제 문제, 미래 문제 많지만 네.
네. 기본이 무너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법치주의의 원칙이 실종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적임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는 게 많은 국민들의 뜻이었던 것 같고 그 뜻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것은 오늘의 여러 질의응답 등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좀 한 가지 말을 하면요.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한 질문이 뭐였냐면 검찰총장이 정치를 그동안 안 하는 거는 관행상 어느 정도 그렇게 돼 왔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검찰총장이 바로 대권 나가는 것에 대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이게 아주 원칙적인 건 아니다. 근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거는요.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있을 때마다 한 얘기예요. 정치권에서 흔들지 말아라. 근데 그렇게 비판하던 사람이 바로 나간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그 경우 예외적인 경우다. 특별한 경우는 다를 수 있다. 지지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최재형 감사원장도 마찬가지죠. 나도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사실 국민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게 아니 지금 감사원이나 검찰총장이나 다 수사라든지 감사를 하는 그런 권력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동안 수사와 감사로서 본인의 어찌 보면 현 정부와 맞서면서 몸집을 키워왔는데 결국은 정치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실 거예요? 저는 뭐 그거에 대한 답변이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뭐라고 했냐면 본인이 현직에 있을 때 법과 원칙에 맞게 수사했던 것을 국민이 보고 판단을 내려줬다고 했습니다. 저는 최재형 감사원장과는 케이스가 조금은 다르다고 보는데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2020년 1년 내내 추미애 장관과 그리고 민주당 정치인들이 나서서 검찰총장의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면서 보장된 임기를 쥐고 흔들었습니다. 그랬던 오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윤 전 총장의 중도 사퇴도 이해를 했던 것이고 오히려 사퇴하자마자 지지율이 더 높아지는 그런 뜨거운 반응을 보냈던 것이고요. 윤 전 총장이 비단 이 문재인 정부 수사만 했던 게 아닙니다. 2013년부터 사실 뭐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수사를 하다가 좌천을 하기도 했었고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전 정부의 적폐 수사를 하고 어떤 그런 공로가 인정이 되어서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으로 또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다면 그 시점에는 그럼 야권이 바라봤을 때는 아니 검찰총장 되려고 보수정부 수사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윤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이 보수 진영의 아킬레스건인 수사도 했고 마찬가지로 진보 진영인 아킬레스건의 수사도 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국민들로부터 충분히 예외적이라는 그런 판결을 받았다고 말해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대선 저는 출마 뭐 들어봐도 네. 검찰총장이 대선에 바로 나가는 게 이해가 잘 안 가요. 사실은 이제 국가 운영에 있어서 뭐 홍준표 의원이 그랬죠. 수사라는 부분은 1%밖에 안 된다. 저는 뭐 1% 정도는 넘을 거라고 보는데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사실은 수사를 할 때 내가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대선에 나간다. 그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나요?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돼요. 만약에 그 자리 보통 검찰총장은 그렇게 어땠냐면 그냥 그만뒀습니다. 바로. 네. 바로 그만두고 나가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후학을 가르친다든지 법조인 활동을 이렇게 했지 정치를 바로 대선에 나가지는 않았거든요. 그전에 검찰총장들은 다 정치 생각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의 수사했던 것도 저는 조국 장관이 대선 주자로 언급됐었거든요. 그 당시에. 대선 주자를 제거한 거 아니냐. 나 나오려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라고 하실 거예요? 제가 보기에 오늘의 얘기는 저는 뭐 쭉 들어봤습니다만 네. 검찰이라든지 아니면 수사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다른 뭐 경제 문제라든지 외교 문제라든지에서는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제가 보기엔 준비는 안 됐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출마에 어떤 명분이나 구상 등이 포함이 됐느냐 여부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은 확실하게 들었고 또 이번 그 대권 도전 선언문에 윤석열 엑스파일 등에 대한 어떤 입장이 담길 것인가에 대한 또 질문도 이어졌습니다만 관련한 발언도 있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들어보죠. 그 능력과 도덕성에 대해서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검증은 어떤 합당한 근거와 팩트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일방적인 그 마타도를 시중에 막 유포를 한다든가 하면은 이거는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도덕성 문제는 최근에 이제 가족과 관련된 어떤 재판 사법적인 문제를 언급한 것 같고, 그다음에 그 합당한 근거와 팩트 이 부분이 이제 엑스파일의 출처가 좀 불분명한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 질문은 엑스파일에 대한 윤 전 총장의 입장은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네, 그리고 엑스파일 관련된 또 구체적인 질문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서 특정 질문을 배제하거나 사전 조율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현장을 보신 분들이 아실 텐데, 그런데 구체적인 질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입장, 원론적인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때 엑스파일 논란이 한창일 때 이제 대변인을 통해서 나왔던 메시지를 보게 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난 8년 동안 네. 충분한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 나설 만한데 나선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검증이라는 게 2020년 추윤 갈등 국면에서 민주당으로부터만 받았던 검증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때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지금의 야당이 국민의힘으로부터 검증을 받았었고 2013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보수 정부, 박근혜 전 정부로부터 상당히 많은 검증과 견제를 받았죠. 네. 저는 여야의 주요 대선 주자 중에서 여당 주자는 야당에게 검증을 받고 야당 주자는 보통 여당에게 검증을 받는데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계속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여야 모두에게 교차 검증을 받은 후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말고 누가 또 있나. 그런 부분 때문에 이 근거 없는 마타도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사실이 아님을 자신하는 것 같고 정말 필요한 의혹 제기이고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의원회관이나 상임위나 뭐 여러 가지 국회 질의 과정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 중에 누구 하나 엑스파일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그래서 무슨 내용이 문제인지 공식적으로 아무도 질문을 꺼내지 않고 있어요. 공개 방송에 출연하고 있는 방송국 패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여기서 질문할 거리가 없을 정도로 허황된 내용이라는 걸 다들 속으로는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질문을 꺼내는 것만으로도 오히려 질문한 사람에게 타격이 갈 정도의 흑색 선전이라는 것을 여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뭔가 있는 것처럼 냄새만 풍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의 마타도어는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 이 정도 이상의 입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사실 뭐 최근에 그 논란의 엑스파일은 파쇄가 됐고 또 실체도 없기 때문에 뭐 답변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저도 내용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듣고 있고 뭐 온라인에 뭐 엄청 돌아다니고 있죠. 유튜브에 돌아다니고 있어서 그 내용을 언급 안 하는 거는요. 사실은 뭐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언급하기 굉장히 어찌 보면 말을 꺼내기 쉽지 않은 얘기다. 그런 얘기다 보고요. 뭐 이 논란이 사실은 어찌 보면 뭐 야당에서 먼저 시작된 거죠. 야당 인사가 올렸으니까. 근데 지금 답변은 사실 원론적인 답변이고 이미 나왔던 답변이에요. 딱 하나 다른 게 있다면 뒤에 이제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는 건데 저는 사실은 오늘 기자들의 질문이 좀 아쉬운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 장모 재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부인에 대한 얘기라든지 수사와 관련 내용들이 나오는 게 있잖아요. 주가 조작 관련이라든지 그런 질문을 별로 안 하시더라고 보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뭐 앞으로는 기회가 있으면 질문이 나올 텐데 뭐 내용이 하나씩 나오면 본인 스스로 뭐 해명을 해야 될 것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김에 얘기 나온 김에 금요일에 장모 관련 1심 그렇죠.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시점을 좀 그 시점과 비교해서 앞당겨서 대권 도전을 선언한 배경도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이후에 하지 않겠냐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그 네. 전에 하는 걸 사실은 이건 뭐 시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엑스파일하고 대변인 사태 이어지면서 지지율이 좀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되겠다. 거기에 플러스 최재형 감사원장이 어쨌든 나온다는 얘기가 계속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좋든 싫든 둘이 비슷합니다. 캐릭터도 비슷하고 뭐 대체제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보면 네. 지지율 하락과 최재형 원장의 사퇴, 저는 아마 이런 게 좀 시기를 앞당기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평론가님은요? 저는 뭐 특별히 다른 외부적인 변수 때문에 날짜가 정해졌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처음부터 전 대변인이 27일 전후를 지목했고 이상욱 네. 대변인 같은 경우도 일관되게 6말 7초 즈음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날짜 다른 걸 고려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실무적인 준비, 이를테면 장소를 대관한다던가 또 기자분들을 상대로 안내를 한다던가 하는 부분 때문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네. 뭔가 다른 정치적 배경, 예를 들면 여론조사 결과나 다른 어떤 환경들 때문에 이 날짜로 뭐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예정된 스케줄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오늘 국민들 앞에서 본인이 정권 교체에 기여를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고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어떤 조목조목의 근거들이나 그 비판의 어떤 강도들이
결코 약하지 않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직설적인 윤석열의 이미지에 부합됨을 충분히 이 정치 선언문이 읽는 과정에서는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질의응답 과정 같은 경우도 사실 정치 신인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뭐 프롬프터를 본다던가 준비된 A4 용지를 읽는다던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기자들의 질문을 즉석에서 받아서 즉석에서 고민하고 생각해서 바로 답하는 즉문즉답. 이건 방송 굉장히 오래 한 사람들이나 또는 정치 오래 한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대목이거든요. 관련된 자료 없이 말하는 것은.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마지막에 이제 사회자가 이 정도에서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손을 든 기자분이 더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분 질문 더 듣겠다면서 계속해서 기자들의 질문이 불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계속 듣겠다. 나는 더 대답을 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여준 게 그동안의 뭐 전원 정치 논란이나 이 소통의 부재 논란을 일거에 씻을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앞으로 이 자리에서 전부 다 말하지 못한 내용이나 정책에 관련된 부분들, 정무적인 부분들은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이 출발점에 선 것 아니겠습니까? 네. 레이스를 해가면서 국민들이 훨씬 더 소상하게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또 퇴장할 때 제가 눈여겨본 부분은 참석했던 기자들과 일일이 다 악수를 하더라고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건 어떤 뜻이냐? 언론과 소통, 그게 곧 국민과의 소통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본인이 직접 정치 선언을 하고 나선 만큼 국민과의 소통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느껴졌기 때문에 100% 다 풀리지 않은 어떤 궁금한 부분이나 질문 같은 경우도 이제 충분히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는 질의응답 보면서요. 이분이 참 검찰이나 아니면 수사 이런 거 말고는 참 아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제 기자가 이랬죠. 종부세 완화하는 거 찬성입니까 반대합니까? 그 사실 그 답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답 안 했거든요. 두리뭉실하게 넘어갔어요. 완화하면 안 된다, 강화해야 된다든지 더 완화시켜야 된다. 둘 중에 하나예요, 답은. 네. 근데 일본 얘기하면서도 뭐 죽창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 NH 기자들도 와 있었거든요. 일본 네. 기자들도 와 있어요. 사실은 일본과의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뭐 일본이 지금 무역 제재도 있고 이랬는데 이게 어찌 보면 이제 특정 언론에서 계속 썼던 말이에요. 그걸 하나 더 외교를 했다. 외교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입니까? 죽창가로 뭐 외교를 다 어떻게 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처음에 기자가 이제 기본소득에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에 대한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 당신은 그거에 대한데 그럼 기본소득이 뭐 이래도 좋다라든지 나쁘라든지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본적으로 외교라든지 아니면 경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하나 있죠. 성장과 복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도 뭐 지속 가능한 성장, 지속 가능한 복지 그 말만 계속 반복했거든요. 그 관계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중요한 외교 문제, 경제 문제 아니면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됐다. 유일하게 자신 있게 대답하는 거는 검찰 개혁. 검찰 개혁에 대한 본인의 소신은 뚜렷하게 얘기했어요. 그 부분은 뭐 본인이 아는 부분이니까. 그럼 현 변호사님 얘기만 놓고 봤을 때 한 120일 정도의 어떤 이른바 대권 수업을 통해서 특별히 얻은 것이 없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할수 있을 것 수사해왔던 같은데. 검찰총장이 있을 때와 그대로 똑같아요. 그 당시 했던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얘기도 계속했던 얘기고요. 공정과 원칙, 법과 원칙 계속 얘기했던 얘기인데 그래서 당신이 뭘 어떻게 하겠느냐, 얘기에 대해서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한 거잖아요. 경제라든지 외교라든지 이런 것에 네. 대해서 답변이 제가 보기엔 명확한 답변이 하나도 없었어요. 두 분의 생각처럼 여야에서도 지금 엇갈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을 조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네, 같은데. 이 얘기 듣고 그럼 다음에 발언 듣죠. 예. 네, 그러면 사실 말씀하세요. 유현준 교수 만난 부분에서 저는 부동산 공부했는데 이 종부세 전면 개편해야 된다는 답을 분명히 내놓았고요. 일단 주택과 관련된 정책의 목표가 우리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인데 종부세라는 제도 자체는 그 주택 공급이라는 정책 목표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분명하게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대답은 저는 유현준 교수님 만났던 이 정책 행보의 영향이라고 보여지고 그럼 네. 종부세 폐지가 한일 관계 입장에, 같은 경우도 종부세 폐지가 입장에. 전면 개편이라는 아니, 것이죠. 그러니까 개편이라는 게 폐지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질문을 지금 완화하는데 그게 찬성이냐 반대냐 물었으면 정치인에게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무조건 예 아니면 아니요라고 아니죠. 말하는 건 그러면 굉장히 종부세에 대한 입장을 해야 것이죠. 되는데 이 전면 종부세가 개편이라는 게 그럼 어쨌든 폐지예요? 주택 개편하자는 공급이라는 거예요? 정책 목표와는 무관하다는 걸 밝힌 것만으로도 사실상 많은 게 국민들에게 전해지는 대목이고 한일 관계 같은 경우도 감정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랜드 바겐이나 정례화된 뭐 2대2 회담, 3대3 회담 같은 입장을 밝혔고 지속 가능성 이 부분은 사실 5년 전부터 유엔에서 여러 세계의 경제 화두로 지속 가능성이라는 화두를 띄웠고 별도의 위원회
앞까지 두고 있는 복지와 경제 관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저는 이념이라 그런 어떤 관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예측 가능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 두 가지 정책 키워드를 뽑자면 저는 지속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말하고 싶습니다. 지속 가능성이 경제와 복제 분야에서 윤종훈 총장이 구상하는 핵심 아젠다라면 예측 가능성은 아마도 외교 부분에 있어서 또 안보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입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한민국과 함께하는 우호적인 국가는 어디인지 또는 좀 껄끄러운 국가에게도 대한민국은 이런 입장이니 이 선을 넘지 말라고 분명히 예측 가능한 지점을 알려줘야 된다. 그때그때 너무 널뛰게 하듯이 바뀌는 외교 안보 정책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저는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그동안의 외교 공부라던가 부동산 공부, 정책 공부들이 아주 세밀한 부분은 아직 아니지만 큰 틀에서는 국민들에게 충분히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구나는 전해졌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 정도 수준의 뭐 연설이나 답변은요. 몇몇 신문만 한 1년 정도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본인의 게 아니에요. 남의 거 그냥 읽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는 사실은 정치, 대통령 할 수 없죠. 본인의 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특정 언론에 나오거나 아니면 누구 하는 얘기를 그냥 따라 읽는 수준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의 색깔을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이 뭐냐, 본인의 정책이 뭐냐고 얘기했을 때 공정과 자유로운 공정 질서, 자유민주주의 이런 얘기만 계속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기본 질서는 이래서 좋다 안 좋다든지 나는 이거보다 더 나은 정책이 있다든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 엉뚱하게 대답을 하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 두 분의 어떤 제가 대권 반론하면 끝이 도전에 없겠죠, 대한 또? 끝이 네. 없을 것 같고 대권 도전에 대한 어떤 큰 틀에서 두 분의 생각은 확연하게 오늘따라 유난히 더 갈리는데 여야 대표의 생각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야 목소리도 한번 듣고 두 분 얘기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얘기입니다. 굉장히 언어가 잘 정제되어 있고 고민이 많이 녹아있는 그런 연설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오늘 많은 국민들은 그런 어떤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과 윤석열 전 총장의 뜻이 상당 부분 일치함을 확인하는 것에서 만족감을 느꼈을 것이고요. 혹자들은 나중에 질의응답 과정이나 이런 것에서 다소 미숙함이 드러났던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겠지만은 그것은 정치를 처음 시작하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새로 경험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쉽게 평가절하할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그런 부분도 많이 여러 사람들의 조력을 받으면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독재 정부다 이렇게 거세게 비판했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정부의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 자기 부정하는 게 아닌가 싶으네요. 근데 국민의 검증을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저는 윤석열 총장이 저렇게 대선 후보 지지도가 높은 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될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직 우리가 미우면 검찰총장으로 일생을 보낸 분한테 대선 주자 지지도가 지금 높게 나오겠습니까? 막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이다라고 좀 세게 말씀하셨던데 어떻게 보세요? 자기 얘기 아닌가? 정권 교체 반드시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하여튼 뭐 무능한 검사의 넋두리죠. 네,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훌륭한 연설이다, 아니다, 무능한 검사의 넋두리다 엇갈리는데 앞서 좀 건너뛴 부분이 있는데 사실 국민의힘 입당에 대한 어떤 생각도 좀 관심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좀 아끼기도 했어요. 사실 현장에 국민의힘 의원 한 20여 명이 같이 있다고도 했는데요. 네, 국민의힘 의원 24명, 무소속 의원 1명 이렇게 25명의 네. 현직 국회의원이 참석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국민의힘과 철학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은 국민의힘도 충분히 이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한 하나의 파트너이자 같이 가야 될 세력으로 보고 있다는 인식을 우선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중도층이나 무당층 또 반문 진보층 또 지역적으로 보면 호남에 계신 분들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 많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9가지가 달라도 한 가지 생각만 같으면 함께 할 수 있다고. 결국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실망한 분들, 상처 입은 분들, 분노한 분들, 그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 가지 생각만 같으면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네. 국민의 힘과만 같이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을 포함해서 더 큰 텐트를 치겠다, 더 큰 통합의 울타리를 만들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입당을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선 이 울타리의 외연을 확장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 같고요. 네. 지금 자료화면을 통해서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송
대표의 입장 정도가 여당 대표로서 취할 수 있는 적절한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당 대표가 이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의 정치 선언을 마냥 높게 평가할 수는 없겠죠. 다만 적어도 자신들에 대한 반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죽 못했으면 이렇게 지지율이 높게 나오겠느냐. 그리고 뭐 국민의 검증을 잘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윤호중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분이 법사위원 정도 하시고 중진의 지금은 집권여당 원내대표인데 그냥 비아냥인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아무리 진영이 다르다고 한들 이 상대 진영이나 또는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유력한 대선 후보에게 할 수 있는, 보일 수 있는 반응인가. 바로 이런 어떻게 보면 현명한 정치적 태도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기존의 여의도 정치에 지금 환멸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송영길 대표가 대표인 이유가 있는 것이고 윤호중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이 동료 의원들 법사위 과정에서도 야당 의원들에게 성토를 받는 이유가 있다. 두 사람의 입장을 보고 극명하게 좀 판단이 갈렸습니다. 네, 마침 홍준표 의원이 또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렇게 윤 전 총장, 여권의 어떤 주자들은 물론이고 야권 내에서도 계속 견제를 받을 텐데 홍준표 의원이 입당을 권유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었죠. 이준석 대표는 홍준표 대표 행사에 갔습니다. 근데 더 많은 의원이 이제 윤 총장 그 자리에 갔거든요. 네. 어찌 보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든 당내 주자를 좀 띄우고 싶은 것이고 많은 주자, 다른 분들은 그런 부담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뭐 지지율 1위인 사람 쫓아가는 건데요. 아마 홍준표 대표는 오늘 미래를 얘기한 거예요. 정책 심층 취재를 하면서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확실히 다른 거죠. 정치를 많이 해본 분이기 때문에 네. 같은 날 잡은 것도 어찌 보면 약간 경쟁 의식이 있는 거고 윤석열 총장이 분명히 어떤 뭐 정권 심판이라든지 과거 얘기를 할 거다. 본인이 이제 미래 얘기한 거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 물론 여론의 주목은 많이 못 받았어요. 못 받았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감각 면에서는 낫다라고 보고 아마 입당을 권유하는 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당장 들어가지는 않아요. 8월 말 지금 이준석 대표는 8월 말에 뭐 버스 타라 그러는데 네. 오늘 얘기하는 거 보면 입장은 같은 것 같지만 그래도 뭐 아닌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하겠다는 얘기는 밖에서 일단 당분간 있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마 이준석 대표나 홍준표 의원은 빨리 들어오라고 하지만 오늘도 아마 간 의원들이 다 얘기했을 거예요. 의원들이 가서 뭔 얘기하겠어요. 빨리 입당하십시오.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얘기했을 텐데 그 입당 얘기가 그렇게 또 쉽게 명확히 안 나온 거 보면 당분간은 좀 밖에 있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네, 평론가님께 끝으로 이 질문 드릴게요. 지금 윤 전 총장의 출마 선언, 그다음에 홍준표 의원의 또 대선 출마 공식과 앞서 뭐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지나갔습니다만 야권 대선 주자들의 어떤 행보, 레이스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권 교체를 위한 원팀이라는 기조를 야권의 후보들이 많이 공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네. 최근에 눈여겨보고 또 재평가하게 된 정치인이 바로 원희룡 제주지사인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가지 마타도가 판을 칠 때 당 밖에 있는 후보지만 당이 나서서 지켜줘야 된다, 대응해야 된다. 우리는 정권 교체를 위한 원팀이다라는 뉘앙스로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다는 후문을 남기더라고요.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 국민의힘 또는 범야권에서 경쟁하는 내부 경선의 경쟁 상대일 수 있지만 시각을 조금 더 크게 가져가서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게 되면 정권 교체를 하느냐 마느냐 수많은 국민들의 기대와 지지가 담긴 이 절체정명의 도전을 함께하는 레이스의 파트너인 겁니다. 그런 인식을 공유한다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든 원희룡 지사든 또는 최재형 감사원장이든 함께하지 못할 선의의 경쟁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1위 후보 때리면 내가 좀 주목을 받겠지라는 구태정치의 어떤 관성에 젖어서 꼭 필요한 검증이나 정책 경쟁이 아니라 이 민주당이나 또는 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곳에서 터지는 이 네거티브 마타도를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그로 인해서 비난하는 방식으로 야권 후보 내에서 네거티브 선거를 펼친다면 네. 지난 4.7 재보궐에서 국민들이 네거티브 선거에 심판을 내린 것처럼 그 네거티브를 많이 하고 먼저 시도하는 후보들도 좀 차디찬 외면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